이선준의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초야를 앞둔 신랑의 설렘 때문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기 때문이었다. 방 안 가득 채운 촛불의 일렁임이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심지의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왔으나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부의 얼굴을 가린 붉은 천을 걷어올렸다. 드러난 얼굴이 촛불빛을 받아 환하게 밝혀지는 그 찰나의 순간 선준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그가 그토록 그리며 연모했던 서연의 청초하고 수줍은 미소 대신 짙은 화장으로 본래의 얼굴을 감춘 채 차갑고도 요염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낯선 여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서연의 이복 언니 미령이었다.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들고 있던 면사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비단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찌 그대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오? 선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문틀을 잡고 버티며 물었으나 미령은 태연하게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함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덫에 걸려든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섬뜩한 희열이 서려 있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준에게 다가오며 붉은 입술을 열어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방님, 오늘 밤은 우리 두 사람의 화촉을 밝히는 귀한 밤이옵니다. 어찌하여 그리 놀라시옵니까? 소녀가 서방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미령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선준에게는 마치 독사의 혀가 낼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고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벽 쪽으로 물러섰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백합 향기는 그가 기억하는 서연의 은은한 난초 향과는 거리가 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하고 역겨운 향내였기에 그의 속은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다. 선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고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혼례청에서 족두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부가 서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기만극임을 깨닫는 순간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불과 며칠 전 담장 너머로 서연과 주고받았던 서찰을 떠올렸는데 그 서찰 속에서 서연은 떨리는 필체로 혼례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적어 놓았으며 달빛 아래서 몰래 만났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수줍고도 벅찬 눈망울은 결코 거짓일 수 없었다. 선주는 미령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는데 그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흉흉하게 빛나고 있었고 목에 핏대가 붉게 솟아올라 있었다. 서연 낭자는 어디에 있소? 내 정인 서연 낭자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오? 대답하시오. 이 추악한 연극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오? 선준의 고함 소리가 심방을 울렸으나 방 밖의 하인들은 미리 입막음을 당했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문풍지를 때리며 흉흉하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미령은 선준의 격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는데 술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선준의 신경을 긁어대며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서연이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요양을 떠났사옵니다. 가문의 대사를 그르칠 수 없어 부모님께서 급히 저를 대신 앉히신 것이니 서방님께서도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혼례는 치러졌고 하객들도 모두 돌아갔으며 우리는 천지신명 앞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와서 무엇을 되돌릴 수 있겠사옵니까? 미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선준의 가슴을 후벼 팠고
요양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그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선주는 그녀가 따르던 술잔을 쳐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깨진 사기 조각과 쏟아진 술이 붉은 요 위를 피처럼 적시며 퍼져나갔다. 내 결단코 그대를 아내로 인정할 수 없소. 내 지금 당장 장인어른께 가서 따져 물을 것이오. 선주는 신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으나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순간 굳게 잠긴 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절망감에 휩싸여 주먹으로 문을 세게 내리쳤다. 밖에서는 자물쇠가 채워진 듯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고 이는 선준을 이 방 안에 가두어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그들의 저열한 계략임이 명백했기에 그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조차 그에게는 조롱하듯 차갑게 느껴졌고 방구석에 놓인 원앙금침은 마치 그를 비웃는 거대한 입처럼 보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선주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그리고 이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연의 몸종이 보였던 불안한 눈빛과 장모의 과도한 친절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복선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선주는 기억을 더듬어 과거로 돌아갔는데 서연과의 첫 만남은 봄날의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사찰 입구였고 바람에 날려 떨어진 그녀의 손수건을 주워주며 마주쳤던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그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서녀라는 신분 때문에 집안에서 구박받으면서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품위와 따뜻한 심성에 반해 선주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담을 추진해왔던 것이었다. 반면 미령은 정녀라는 이유로 서연을 멸시하고 괴롭혀왔으며 선준이 서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사사건건 방해를 일삼았던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자신의 신부라며 눈앞에 앉아 교태를 부리고 있으니 선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서연이 당했을 끔찍한 처우를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어쩌면 서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선주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체념하시지요, 서방님. 서연이는 서방님의 짝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어미에게서 난 계집이 어찌 서방님 같은 귀한 분의 안주인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제 어미와 아버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시어 올바른 짝을 찾아주신 것이니 이는 하늘의 뜻이자 가문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미령은 깨진 술잔 조각을 피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선준의 등 뒤에서 그를 껴안으려 했으나 선준은 마치 불덩이에 데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밀쳐내 바닥에 넘어뜨렸다. 미령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선준을 올려다보았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닌 탐욕의 눈먼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선주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내 입에서 운명을 논하지 마라. 이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패륜이며 사람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다. 내 반드시 이 죄를 물어 너와 내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나 신방 안의 대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촛불은 하나둘씩 타들어가 가물거리며 꺼져가고 있었다. 선주는 방 한 구석에 있는 탁자에 기대어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작정으로 옷고름 하나 풀지 않은 채 꼿꼿이 자세를 유지했다. 미령 역시 바닥에 앉은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선준을 응시하다가 이내 포기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다.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선주는 품속에서 서연이 정표로 주었던 옷가락지를 꺼내 어둠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눈시울을 붉혔다.
옷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에 닿자 마치 서연의 눈물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맹세했다. 이 옷가락지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서연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이 추악한 사기극을 꾸민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새벽이 다가오며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선주는 지쳐 잠든 척하고 있는 미령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딘가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벽과 문틈을 살폈으나 방은 그야말로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문득 화장대 아래 구석진 곳에 반쯤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미령이 급하게 감추려다 떨어뜨린 듯한 모양새였다. 선주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고 희미한 새벽빛에 비추어 글씨를 확인하려 했으나 글씨는 뭉개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종이의 재질과 배어있는 향기는 분명 서연이 즐겨 쓰던 화선지와 그녀 특유의 난초 향기였기에 선준의 심장은 다시금 쿵쾅거렸다. 이것은 서연이 남긴 것인가? 아니면 서연에게서 빼앗은 물건인가? 날이 완전히 밝아 닭이 탈을 치는 소리가 들리자 밖에서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랑 신부님, 기침하셨습니까? 새순물을 대령했습니다. 유모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미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요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하인들은 방 안에 엉망이 된 술상과 냉랭한 분위기를 보고는 흠칫 놀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쏘아보며 방을 나섰는데 마당에 서 있는 장인과 장모가 그를 보며 짐짓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선주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토감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는 이 집안의 사위가 아닌 진실을 파헤치는 심판자가 되어 서연을 찾아낼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아침 햇살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 해가 마당의 모래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으나 이선준의 눈에는 그 햇살마저도 자신을 비웃는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느껴져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사랑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자박거리는 모래소리가 그의 심장을 긁어대는 듯했고 안채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분주한 빗자루질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는 어젯밤의 그 끔찍한 기만극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평화로운 일상을 가장하고 있어 그를 더욱 분노케 했다. 선주는 옷소매 속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겨우 억누르며 장인 김대감이 거처하는 사랑채의 방문 앞에 다다라 거칠게 헛기침을 토해냈다. 장인어른, 사위 선준이 문안 인사 대신 몇 줄 말씀이 있어 이리 무례를 범하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추려 애썼으나 그 밑바닥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근엄하고도 태연한 김대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이 열리고 마주한 김대감의 모습은 가관이었는데 그는 밤새 딸을 바꿔치기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난을 치고 있었으며 묵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선준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역겨움을 자아냈다. 선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김대감은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당당함이 서려 있어 선주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네가 이른 아침부터 어인일로 이리 험악한 기색을 하고 왔는가?
어젯밤 신방에 정이 부족하기라도 했던 게냐? 김대감의 뻔뻔한 물음에 선주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묻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어찌하여 서연 낭자가 아닌 미령 낭자가 신방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저와 저희 가문을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서연 낭자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김대감은 혀를 차며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그 입가에 스치는 비릿한 미소는 감출 수 없었는데 그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후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자네도 알다시피 서연이는 본디 몸이 약하고 팔자가 사나운 아이가 아니던가. 혼례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괴이한 역병의 기운이 돌아 얼굴에 흉한 반점이 돋고 헛소리를 해대니 내 어찌 그런 몸으로 자네 집안의 귀한 며느리로 보낼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급히 요양을 보낸 것일세. 김대감의 변명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게다가 지나가던 고승이 이르기를 서연이와 자네가 맺어지면 자네가 단명할 상이라 하더군. 반면 미령이와 맺어지면 자네는 정승반열에 오르고 가문이 번창할 것이라 했네. 부모된 도리로 어찌 자네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다 자네와 우리 가문의 앞날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네. 천륜과 일륜을 들먹이며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는 김대감의 궤변에 선주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역병이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붉은 볼을 빛내며 건강하게 웃던 서연에게 역병이라니 이는 명백한 거짓말임이 분명했다. 선준이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방문이 열리며 장모 조씨와 미령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녀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홍조가 가득했다. 장모는 선준의 앞에 찻상을 내려놓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김서방, 밤새 평안하셨는가? 우리 미령이가 서연이보다 솜씨도 좋고 내조도 잘할 걸세. 서연이 그녀는 어미를 닮아 천박하고 복이 없는 년이라 자네 짝으로는 가당치도 않았네.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자네도 헛된 생각 말고 미령이와 백년해로 할 생각만 하게나. 미령은 어미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선준에게 눈웃음을 쳤으나 그 눈웃음 뒤에는 당신은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선준은 눈앞에 있는 이 세 사람, 아니 세 마리의 짐승들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아내야 했는데 지금 당장 상을 업고 뛰쳐나가 관아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증거도 없이 날뛰었다가는 오히려 서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이 정말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감금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저들이 서연을 해코지라도 한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었다. 선주는 입안에 살을 깨물어 피맛을 보며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고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연기를 해야만 서연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편 그 시각 서연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축축한 헛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손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며칠 전밤 잠자리에 들려던 그녀에게 계모인 조씨가 건넨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 낯선 곳에 갇힌 뒤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공포심을 자극했지만 서연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선준이 겪고 있을 배신감과 혼란을 생각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선준 도련님,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세요.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먼지 쌓인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계모와 이복 언니, 미령이 나누던 대화를 얼핏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는데 이번 기회에 그녀는 아주 멀리 치워버리고 미령이 네가 그 자리를 꿰차야 한다. 이 대감댁 재산과 권세가 다 네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계모의 섬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몸서리쳤다. 그녀들은 서연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고 아마도 인적이 드문 산속의 암자나 섬으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묶인 손목을 비틀어 밧줄을 풀어보려 했으나 그럴수록 거친 삼줄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뿐이었고 탈진한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 얼굴을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존을 위한 기도를 올렸.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선준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마저 공포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다시 사랑채로 돌아와 선준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눈을 뜨고 김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에 살기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체념과 순종이 뒤섞인 묘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장인어른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제가 잠시 흥분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고 망발을 하였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제 앞날을 위해 그리 마음 써주신 줄도 모르고 소위의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김대감과 조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했으나 이내 선준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굴복했다고 판단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 사내 대장부지. 자네가 그리 현명하게 생각하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네. 앞으로 미령이와 잘 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걸세. 김대감은 껄껄 웃으며 선준의 어깨를 두드렸고 미령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선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러나 선준이 고개를 숙인 것은 굴복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맹수의 웅크림과 같았으니 그의 눈빛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일단 저들을 안심시켜 감시를 느슨하게 만든 뒤 은밀하게 서연의 행방을 추적할 계획이었다. 다만 서연 낭자가 요양을 갔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부의 연은 맺지 못했으나 한때 정인을 꿈꿨던 사이로서 안부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선준이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묻자 조씨가 재빨리 끼어들며 말을 막았다. 아이고, 김서방, 역병이라 하지 않았나. 옮을 수도 있으니 당분간은 발길을 끊는 게 좋아. 나중에 병이 다 나으면 그때 알려줌세. 그녀의 황급한 태도에서 선주는 서연이 그리 멀지 않은 곳, 혹은 저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은밀한 곳에 갇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선주는 미령과 함께 쓰는 안방이 아닌 사랑채의 별실에 머물기를 청하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미령은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선준이 어젯밤의 충격으로 기력이 쇠하여 낭자를 제대로 모실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루만 말미를 주시오라고 달래자 마지못해 물러갔다. 홀로 남겨진 선주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치는 달그림자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집안에는 분명 서연의 위치를 알고 있는 하인이 있을 것이고 특히 평소 서연을 따르던 늙은 유모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제 혼례식장에서도 오늘 아침 문안 인사에서도 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녀 역시 서연과 함께 감금되었거나 쫓겨났을 가능성이 컸다. 선주는 내일부터 집안의 하인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매수할 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와 선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는 품속에서 서연이 주었던 옷가락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푸르스름한 옥빛이 마치 서연의 맑은 눈동자 같아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리라.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은 저 악귀들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선주는 옷가락질을 입술에 대고 맹세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옷가락질을 적셨다. 사랑과 복수,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밤이었고 선주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선비가 아닌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조씨와 미령은 안채의 깊숙한 방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들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김서방이 정말로 포기한 걸까요? 아까 눈빛이 어쩐지 섬뜩했습니다. 미령이 불안한 듯 묻자 조씨는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걱정 말거라. 사내란 본디 권력과 미색 앞에 약한 법이다. 며칠 네가 살살 구슬리면 서연이 같은 건 까맣게 잊고 네 치마폭에서 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연이는 내일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것이니 뒤탈은 없을 게다. 조씨의 말에 미령은 안도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문 밖 어둠 속에 숨죽이고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바로 낮에 선준이 눈여겨보았던 서연을 딸처럼 아끼던 벙어리 하녀였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것이 훗날 거대한 파란을 불러올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깊은 밤. 이선주는 사랑채 자신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낮에 우연히 목격했던 벙어리 하녀의 겁에 질린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녀는 마당을 쓸다 선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간절한 표정으로 안채 쪽을 힐끔거린 뒤 황급히 사라졌었다. 선주는 그 찰나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신호였음을 직감했다. 게다가 낮 동안 장모 조씨와 미령이 나누던 은밀한 속삭임과 서두르는 듯한 하인들의 움직임은 오늘 밤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선주는 더 이상 방 안에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밖의 동태를 살폈다.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뒹구는 소리만이 들릴 뿐 적막강산이었으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선주는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발소리를 죽여 신방이었던 안채의 별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미령이 낮에는 머물지만 밤에는 잠시 비우는 곳으로 어젯밤 그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기 위함이었다. 복도를 지나며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순찰을 도는 하인들에게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기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별당 앞에 도착한 선주는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여전히 미령의 진한 화장품 냄새와 백합 향이 남아있어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그는 코를 막고 바닥을 기어가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촛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라 오로지 손끝의 감각과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존해야 했기에 수색은 더디기만 했다. 장롱 및 문갑 뒤 그리고 어젯밤 미령이 황급히 감추려 했던 화장대 주변을 손으로 훑던 중 선준의 손끝에 무언가 까칠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화장대 다리 밑 깊숙한 틈새에 끼어 있던 찢어진 서찰의 조각이었다. 선준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꺼내어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가져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확인하려 애썼다. 북쪽 숫 가마. 먹물이 번져 흐릿했지만 그 필체는 분명 서연의 단아하고 힘있는 글씨체였고 내용은
그녀가 갇혀있는 장소를 암시하는 듯했다. 선준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북쪽 숲가마라면 가문의 뒷산 너머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된 낡은 가마터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누구냐? 안에 누구 있는 것이냐? 장모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선주는 화들짝 놀라 서찰 조각을 품속에 감추고 병풍 뒤로 몸을 날려 숨었다. 문이 열리고 조 씨가 등불을 들고 들어와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는데 등불의 불빛이 병풍 근처를 스칠 때마다 선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상하다. 분명 쥐새끼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조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다행히 병풍 뒤는 확인하지 않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선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하마터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선주는 이제 확신을 가졌지만 혼자서 움직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에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별당을 빠져나와 하인들의 숙소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가 본가에서 데려온 충직한 하인 돌쇠가 머물고 있었다. 돌쇠는 잠기가 밝아 선준이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도련님, 이 야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선주는 검지를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돌쇠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뒤뜰의 정자로 갔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서연 낭자가 위험하다. 뒷산 폐가마터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오늘 밤 저들이 낭자를 해치거나 어딘가로 팔아넘길 작정인 듯하니 우리가 구해야 한다. 선준의 비장한 목소리에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그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련님,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낭자를 구하겠습니다. 놈들 몇 명쯤은 이 돌쇠 주먹으로 다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무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돌쇠에게 밧줄과 횃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몽둥이를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낮에 보았던 벙어리 하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결정적인 증인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하녀들이 잠든 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벙어리 하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선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는데 그것은 서연이 평소 지니고 다니던 옥놀이개였다. 하녀는 손짓 발짓으로 뒷산을 가리키며 목을 긋는 신앱을 했다. 즉, 서연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선주는 하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내 뜻을 알겠다. 내 반드시 서연 낭자를 구해내마. 너도 몸조심하거라. 하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고 선주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돌쇠와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다. 한편 선준이 찾아 헤매던 늙은 유모는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마구간 구석의 지푸라기 속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선준이 인기척을 내자 유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선준이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모, 접니다. 선준입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선준이 가끈을 풀고 간절하게 호소하자 유모는 그제야 그를 알아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통곡을 터뜨렸다. 아이고, 도련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기 씨를 지키지 못하고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모의 흐느낌 속에서 선주는 지난 며칠간의 참혹한 진상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김대감과 조 씨가 서연을 납치하여 굶기고 협박했으며 오늘 밤 자시의 인신매매상에게 넘겨 먼 섬으로 팔아버리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선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없었다. 자식까지는 불과 한 시즌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주는 유모를 돌쇠에게 맡기며 나중에 관아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서연이 갇혀 있다는 뒷산 숯가마 터로 향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으며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뻗어나와 선준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얼굴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서연아. 내가 가고 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숲속의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고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선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준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폐허가 된 숯가마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두 명이 횃불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인연이 아직도 도끼를 덜 뺐나 얌전히 굴지 못해. 거친 욕설과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조씨의 신복인 마름의 것이었다. 선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놈들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밖을 지키는 두 놈 외에도 안에 몇 놈이 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뒤따라온 돌쇠가 헐떡이며 선준의 옆에 엎드렸다. 도련님, 놈들이 넷이나 됩니다. 정면 돌파는 무리입니다. 돌쇠의 말에 선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부싯돌과 마른 풀 뭉치를 꺼냈다. 돌쇠야, 너는 반대편으로 가서 불을 질러라. 놈들이 불을 끌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 낭자를 구하겠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선주는 칼자루를 꽉 쥐고 때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반대편 덤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불이야, 불이야 하는 돌쇠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경계를 서던 사내들이 화들짝 놀라 불길 쪽으로 달려갔고 숯가마 안에서도 마름과 또 다른 사내가 뛰쳐나왔다. 뭐야? 갑자기 웬 불이야? 빨리 꺼. 산불로 번지면 우리 다 죽어. 놈들이 물과 흙을 퍼나르며 소란을 피우는 틈을 타 선주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숯가마 입구로 달려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부는 찜통처럼 덥고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그 연기 속 희미한 불빛 아래 기둥에 묶여 축 늘어져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서연 낭자, 선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다. 서연아, 정신 차려라. 나다, 선준이다. 선준이 밧줄을 칼로 끊어내며 애타게 부르자 서연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선준의 얼굴을 인식하더니 이내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아니면 제가 죽어서 꿈을 꾸는 건가요?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서연을 보며 선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꿈이 아니다. 내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선주는 서연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입구 쪽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구신가? 새신랑께서 신방을 비우고 여긴 웬일이시여. 뒤를 돌아보니 불을 끌어갔던 마름이 험악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든 채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퇴로를 차단했다. 함정이었다. 아니, 돌쇠의 교란 작전이 너무 빨리 간파당한 것이었다.
선주는 서연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비켜라. 내 앞을 막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선준의 외침의 말음은 코웃음을 쳤다. 선비 나부랭이가 칼질은 할 줄 아시오? 오늘 여기서 두 연놈을 한꺼번에 저승길 동무로 만들어주지.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선주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칼자루를 더욱 세게 쥐었다. 그는 살아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죽더라도 서연만은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 순간 숲속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돌쇠가 이끌고 온 마을 사람들이었다. 돌쇠는 불을 지르는 척하다가 산 아래 마을로 달려가 평소 서연의 덕을 입었던 소장농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다. 저놈들을 잡아라. 아기씨를 괴롭히는 짐승들이다. 농기구와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사내들을 덮쳤고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마름과 사내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얻어맞고 굴러떨어졌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선주는 다시 서연을 업고 산 아래로 내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그는 안심할 수 없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숯가마의 재를 밟고 지나가며 검게 물들었지만 그가 나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이 구름을 벗어나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날이 밝아오자 김대감의 저택은 간밤에 흉흉했던 소동과는 정반대로 화려한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는데 이는 혼례를 무사히 치른 것을 자축하고 사돈 가문과의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된 피로연 자리였다. 대청마루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지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졌으며 불려온 기생들과 악공들이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니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따로 없는 듯한 풍경이었다. 김대감은 각근을 새로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고 조씨는 안주인으로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미령은 새색시의 고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고을 사또와 양반들은 김대감의 권세에 아부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아무도 이 화려한 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으니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썩은 살 위에 핀 독버섯처럼 기괴하고 위선적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평화는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무렵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리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니는 다름 아닌 새신랑 이선준이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어 갓은 비뚤어지고 얼굴에는 검댕과 피가 뒤섞여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지옥불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과도 같았다. 더욱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등 뒤에 엎인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 직전인 여인의 모습이었으니 그녀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은 보는 이들의 숨을 타게 만들었다. 악공들의 연주가 뚝 끊기고 기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자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고 김대감과 조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사위, 자네 미쳤는가? 그 흉측한 거지는 또 누구란 말인가? 김대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선준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으나 그 목소리에는 위험보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선준은 대청마루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서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바닥에 꽂으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거지라 하셨습니까? 장인어른의 눈에는 이 여인이 거지로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 바로 제가 정혼했던 그리고 장인어른의 친딸인 서연 낭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어찌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선준의 외침에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또는 술잔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주시했다. 미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미의 뒤로 숨었으나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공포를 감출 수 없었다. 조 씨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서연이는 요양을 갔다 하지 않았느냐. 저 여자는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년인데 감히 우리 서연이라고 우기는 게냐. 포졸들은 뭐 하느냐. 당장 저 광인들을 끌어내지 않고 그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집안의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했으나 선준이 칼을 뽑아들고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길을 비켜라. 증인들이 들어간다. 라는 돌쇠의 외침과 함께 포승줄의 굴비처럼 엮인 마름과 깡패들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끌려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김대감과 조 씨에게 결정타와도 같았는데 마름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겁에 질려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사또 나리,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선주는 사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여기 있는 김대감과 조 씨, 그리고 미령은 공모하여 정녀인 서연 낭자를 납치, 감금하고 인신매매상에게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또한 저를 속여 혼례를 치르게 하고 가문을 능멸하였으니 이는 국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이놈들이 바로 그 하수인들이며 저들이 서연 낭자를 죽이려 했던 현장을 제가 덮쳐 구해온 것입니다. 사또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음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내 이놈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주리를 틀어 뼈를 으스러뜨릴 것이다. 저 선비의 말이 사실이냐? 마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매섰다. 사실입니다요. 마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서연 아기씨를 섬으로 팔아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마름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고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다. 저놈이 매수당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군중 속에서 늙은 유모와 벙어리 하녀가 걸어 나왔다.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서연이 감금되었던 헛간에서 발견한 독약병과 밧줄을 증거로 내밀었다. 제가 증인입니다. 마님께서 아기씨에게 독을 먹이려다 실패하자 헛간에 가두셨습니다. 저 불쌍한 벙어리 어미나이도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벙어리 하녀는 쇠소리 같은 신음을 내며 손짓으로 조 씨와 미령을 가리켰고 그녀의 분노에 찬 눈빛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하객들은 김대감 일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김대감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으나 미령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선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서방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서방님을 연모한 죄밖에 없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가증스러웠고 선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연모? 네가 말하는 연모는 탐욕과 질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네가 서연 낭자에게 가한 짓을 생각하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으나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구나. 관아의 법대로 심판을 받거라. 미령은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고 그 추한 모습은 한때 그녀가 뽐냈던 화려한 비단옷과 대조되어 더욱 비참하게 보였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연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조 씨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니, 조씨 부인,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죄였습니까?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 목숨과 사랑마저 짓밟으려 했지만 하늘은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그 죄값을 달게 받으십시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조 씨의 심장에 꽂혔고 조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구박받고 눌려 살았던 서연이 처음으로 가해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 승리한 순간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사또는 관복을 정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김 아무개와 조씨 그리고 그 딸 미령을 당장 하옥하라. 인신매매와 살인미수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또한 이 집안의 재산 중 서연 낭자의 친모가 남긴 유산은 모두 서연 낭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한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김대감 일가를 포박하자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려했던 병풍은 넘어지고 음식상들은 엎어졌으며 끌려가는 김대감의 비명과 조씨의 악다군이 미령의 흐느낌이 뒤섞여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현장이 펼쳐졌다. 선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그녀를 부축했고 서연은 안도감에 선준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다. 관하로 끌려가는 죄인들의 행렬을 뒤로하고 선주는 서연을 안고 자신의 본가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선준과 서연에게 환호를 보냈고 돌쇠는 으쓱대며 가마 앞에서 길을 쬐다. 비록 서연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선준 역시 지칠 대로 지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평화가 찾아왔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거짓이 거친 자리에는 진실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고 붉은 촛불 아래 시작되었던 잘못된 인연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선주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는 그녀가 흘렸던 눈물만큼의 웃음을 되찾아 주리라고. 그날 밤 선준의 집 사랑채에는 은은한 양냄새가 감돌고 있었는데 의원의 치료를 받고 잠든 서연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공주처럼 평온해 보였다. 선주는 머리맡에 앉아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새 그녀를 지켰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선주는 서연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들을 되뇌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두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서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것이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수줍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춘삼월이 도래하였으니 이선준의 집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더 이상 살을 내는 차가움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따스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사랑채의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방 안에 누워있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녀의 긴 속눈썹에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게 했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생사를 넘나드는 고열과 싸우며 깊은 알아누웠으나 선준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명의의 처방 덕분에 이제는 겨우 기력을 회복하여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선주는 탕약을 식히기 위해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입으로 호호 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조심스러운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했다. 낭자, 이제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쓰더라도 이것을 다 비우셔야 어서 쾌차하여 저와 함께 꽃놀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선준이 숟가락을 서연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서연은 쑥스러운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탕약의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감로수보다 달게 느껴졌으니 이는 약속에 담긴 선준의 깊은 사랑과 정성 때문이리라. 서연은 약을 삼킨 후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선준의 손등 위에 포개며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흉한 몰골로 누워만 있는 제가 무엇이 예쁘다고 이리 밤낮으로 곁을 지키십니까? 이제 제 몸은 제가 돌볼 터이니 도련님께서는 서책도 보시고 바깥 출입도 하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했으나 그 안에는 선준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선준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요. 내게는 낭자가 숨쉬고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낭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흉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내게 돌아온 영광의 흔적이니 내 눈에는 그저 곱기만 하오. 선준의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강철과도 같아졌으니 이제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방 안 가득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충직한 하인 돌쇠가 장터에 다녀와 흥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다. 도련님, 아기씨, 김대감 댁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관아의 판결이 내려져 온 고을이 떠들썩합니다. 선준과 서연이 궁금해하며 묻자 돌쇠는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다. 김대감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저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씨 마님과 미령아 씨는 관비로 전락하여 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데 평소에 남을 업신여기고 못되게 굴던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도 나라에 몰수되어 폐가가 되었다고 하니 건불십년이라더니 딱 그 꼴이 아닙니까? 돌쇠의 말에 선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서연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비록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지만 한때는 가족이라 불렀던 이들이 저리 비참하게 되었다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군요. 부디 그곳에서는 탐욕을 내려놓고 지난날을 참회하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연의 이 말은 그녀의 천성이 얼마나 곱고 자비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선주는 그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낭자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구려. 허나 이것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하늘의 이치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순리요. 선준의 단호한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이제 과거의 악연은 끊어지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매화가 만발하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길일. 선준과 서연은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다시 올렸다. 이번에는 화려한 하객도 가식적인 축하도 없었지만 선준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의 생명의 은인인 벙어리 하녀와 유모가 참석하여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서연은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비록 얼굴 한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선준 역시 사모관대를 갖추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떨어질 듯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고 합근례를 치르는 순간 마당의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꽃비와 같았다. 비록 시작은 엇갈리고 험난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로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선준의 낭낭한 맹세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벙어리 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툰 손짓으로 하트를 그려 보였고 돌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다. 그날 밤 신방의 촛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타올랐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내고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첫 번째 밤과는 달리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밤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선준의 집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준은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현명한 목민관이 되었고 서연은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덕망 높은 부인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선준이 관아에서 돌아와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데 5살 난 아들이 쪼르르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버님, 오늘 서당에서 훈장님께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라지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선주는 허어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단다. 세상에는 때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하고 선한 마음이 세상을 구하는 법이란다. 너도 항상 마음을 바르게 쓰고 약한 사람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준의 가르침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때 부엌에서 다과상을 들고 나오던 서연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선준의 옆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고왔다. 서방님, 참으로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선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 꽃을 가리켰다. 부인, 저 꽃을 보시오. 붉은색이 마치 우리의 인연을 이어준 붉은 실 같지 않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난 우리의 운명 말이오.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혹은 부인이 견뎌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행복은 없었을 것이오. 서연은 선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네, 서방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듯 고통이 컸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세상의 작은 빛이 되며 살아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담장 너머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를 모는 농부의 피리 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과거는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진실한 사랑과 정의만이 남아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선준과 서연의 이야기를 전하며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미소를 지었다. 검푸른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남해의 끝자락, 유배지 흑산도의 겨울바람은 한양의 그것보다 몇 곱절은 더 매섭고 날카로웠다.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에는 비릿한 생선 썩는 냄새와 절망의 향기가 뒤섞여 있어 이곳에 발을 들인 죄인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한때 비단옷을 감고 호의호식하던 김대감의 딸 미령은 이제 거친 무명천으로 기워 만든 누더기를 걸친 채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홍어의 내장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곱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와 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일거리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오만함과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원망과 체념만이 탁하게 남아 있었다. 이년아, 동작이 왜 그리 책드냐? 오늘 안에 이 생선들을 다 다듬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생선 가게 주인의 걸걸한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지자 미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주인이 혀를 차며 침을 찜 뱉고 사라지자 미령은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려 했으나 생선 피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어 그저 흐르는 콧물을 소매로 훔칠 뿐이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작업장 구석에는 썩은 생선 대가리와 내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녀가 저지른 죄업의 덩어리들처럼 느껴져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미령은 문득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을 까먹으며 서연을 구박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과 천대, 그리고 늙고 병든 어미뿐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며 돌아온 곳은 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미령아, 왔느냐? 목이 너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물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조씨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한때 기름진 음식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붙었고 화려한 가채를 올렸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채 산발이 되어 있었다. 미령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깨진 독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조씨의 머리맡에 퉁명스럽게 내려놓았다. 물 여기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뼈가 부서질 것 같다고요. 조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잡으려다 그만 놓치고 말았고 차가운 물이 방바닥과 이불을 적셨다. 아이고, 아까운 물을 조씨가 울상을 지으며 젖은 이불을 닦으려 하자 미령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늙어서 주책맞게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정말. 미령이 악을 쓰며 소리치자 조씨도 지지 않고 쉰 목소리로 대들었다. 인연이 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년이 서방 간수만 잘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것이다. 그깟 사내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뭐라고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연이 년을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였어야죠. 어머니의 그 어설픈 계략 때문에 우리가 천벌을 받는 거라고요. 모녀의 악다구니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옆집에 사는 어부가 시끄럽다며 벽을 쾅쾅 치는 소리에 그제야 싸움은 잦아들었지만 방 안에는 냉랭한 침묵과 서글픔만이 가득 찼다. 미령은 벽에 기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곳 흑산도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했고 그녀는 평생 생선 비린내에 찌들어 살다가 이름 없는 귀신이 될 운명이었다. 다음 날 선착장이 평소보다 시끌벅적했다. 육지에서 세곡선과 상선들이 들어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미령은 생선 가게 주인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받으러 선착장에 나갔다가 한양 소식을 전하는 보부상들의 무리에 끼어 귀를 기울였다. 그래, 한양 인심은 좀 어떤가? 섬 사람들이 묻자 보찜 장수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요즘 한양은 태평성대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 판서 대감 덕분에 백성들이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흉년에도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억울한 송사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니 칭송이 자자하지요. 이 판서 대감, 미령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그 이 판서 대감의 함자가 혹시 어떻게 되시오? 보찜 장수는 남루한 행색의 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이선준 대감이시오. 왜 아는 분이라도 돼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선준, 자신이 그토록 원했고 잠시나마 자신의 남편이라 착각했던 그 이름. 미령은 떨리는 입술로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부인께서는? 보찜 장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아, 서연 부인 말씀이요? 그분이야말로 생불이시지. 고운 마음씨뿐만 아니라 의술에도 조예가 깊어 병든 백성들을 직접 돌보신다오. 두 분 슬하의 자녀들도 어찌나 똑똑하고 예쁜지 그 댁은 복이 넝쿨째 들어온 집안이라오. 미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서연은 한양에서 존경받는 정경부인이 되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은 이 머나먼 유배지에서 생선 내장이나 만지며 천대받고 있다니 질투심이라기보다는 뼈에 사무치는 비참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보찜 장수의 소매를 잡고 매달렸다. 나 사실 그분들을 알아요. 내가 그 서연 부인의 언니란 말이오. 제발 이 편지 하나만 전해주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미령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을 꺼내려 했다. 그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밤마다 피눈물로 써놓았던 구원 요청서였다. 하지만 보찜 장수는 미령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판서 대감댁과 인척이라고 사기를 쳐. 꼴을 보니 거지나 다름없구만. 썩 꺼지지 못해. 미령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저 여자 또 시작이네. 허구한 날 자기가 양반집 교수였다고 헛소리를 하더니 쥐쥐 곱게 미쳐야지. 흙바닥에 쓰러진 미령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져 바람에 날려갔다. 그 편지는 흑산도의 검은 바다 위로 힘없이 팔랑거리다. 이내 파도 속에 휩쓸려 사라졌다. 미령은 멀어지는 편지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놓쳐버린 마지막 기회, 아니 애초부터 잡을 수 없었던 헛된 욕망의 끝과 같았다. 해질녘 미령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조 씨는 여전히 끙끙 앓고 있었다. 미령아, 배가 고프다. 밥은 가져왔느냐? 미령은 대답 없이 부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아궁이를 바라보았다. 불씨 하나 없는 차가운 아궁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같았다. 그녀는 문득 서연이 갇혀있던 헛간의 차가운 바닥을 떠올렸다. 그때 서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추위와 절망을 서연도 느꼈을까?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미령의 가슴 속에 후회라는 감정이 싹됐다. 서연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선준을 탐내지 않았더라면, 주제에 맞게 살았더라면 지금쯤 평범한 안악이 되어 따뜻한 밥 한 끼는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미령이 나직하게 불렀다. 조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벌 받는 건가 봐요. 아주 무서운 벌을. 미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검댕 묻은 볼을 타고 흘렀다. 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누워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창밖에는 흑산도의 검은 파도가 으르렁거리며 들이쳤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한양의 둥근 달이 선준과 서연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을 그 시각. 이곳 흑산도의 초라한 방 안에는 뒤늦은 참회와 돌이킬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김대감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조씨 역시 시름시름 앓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미령은 홀로 남아 늙어가며
흑산도의 귀신이 되었다고도 하고 미쳐서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억해주지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반면 이선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착한 마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지만 욕심과 악독함은 바다의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법이란다. 흑산도의 파도 소리는 마치 그 옛날 탐욕에 눈멀었던 자들의 통곡처럼 들려왔고 그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경계의 종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고 돌아 각자의 자리에 합당한 결말을 내려주었으니